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 외진 마을에 선혁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한양에서 사흘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으로 험한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야 했지요.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개가 자주 끼고 해가 일찍 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겨울이면 눈이 깊이 쌓여서 몇 달 동안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기도 했답니다. 마을에는 모두 20집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가운데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 가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유일한 장소였지요. 선혁이는 병든 아버지와 둘이서 마을 끝자락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그 집은 다른 집들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서 더욱 외로워 보였지요.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는데 그 개울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선혁이는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다 쓰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우선 선혁이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이었지요. 선혁이의 어머니는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해산 도중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말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마을 이장인 김영감은 선혁이네 집이 처음 이 마을에 왔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갑자기 마차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 외진 마을에 누가 밤에 올 일이 있나 싶어서 내다봤더니 검은 마차 하나가 서 있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렸는데 남자 하나와 배가 부른 여자 하나, 그리고 하인 몇 명이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 급하게 서둘렀어. 하인들이 짐을 내리는 동안 그 남자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고 여자는 배를 움켜쥐며 아파하고 있었지.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야. 특히 마을 이장의 아내인 박 씨는 선혁이를 가장 못마땅해 했어요. 저 집은 처음부터 이상했다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정착했잖아. 그리고 그 처녀 혼자 있을 때 자꾸 중얼거린다며? 맞아요, 박 씨. 저번에 우물가에서 보니까 혼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저 집에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우리 집 둘째가 그러는데 밤에 지나가다 보면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사실 선혁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자장가나 옛날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아플 때면 선혁이에게 이상한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그 노래가 아름다워서 기억해 두려고 했던 것이랍니다. 궁궐 깊은 곳에 꽃이 피네 제비가 날고 나비가 춤추네 공주님은 어디로 가셨나. 꽃잎 따라 바람 따라 이런 식의 신비로운 노래들이었는데 선혁이는 그 노래들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답니다. 선혁이의 아버지 이정호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손에는 칼자국 같은 상처들이 있어서 무관 출신인 것 같았지요. 하지만 마을에 정착한 지 몇 년 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며 가끔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곤 했답니다. 아버지의 병은 일반적인 병과는 달랐어요. 몸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이상한 열이 나면서 헛소리를 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 헛소리 중에는 궁궐이나 왕족과 관련된 이상한 말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선혁아, 내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을 하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선혁이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항상 깊은 슬픔과 후회가 서려 있었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선혁이는 점점 궁금증이 커졌어요. 집 안 곳곳에는 아버지의 과거를 알 수 있는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화려한 비단 옷 조각, 금실로 수놓은 보자기,
그리고 한양에서나 볼 수 있는 정교한 장신구들이 다락이나 뒤주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선혁이는 아버지가 깊이 잠든 사이에 다락을 뒤져보았어요. 그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이상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편지들은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선혁이는 대부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중 몇 개의 글자는 알 수 있었어요. 화령궁주, 이게 뭐지? 편지 중 하나에서 화령궁주라는 글자를 발견한 선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공주, 혈통, 보호 같은 글자들도 보였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그림 하나도 들어 있었는데 그 그림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인의 손에는 반지가 끼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제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답니다. 이 여인이 혹시 우리 어머니일까? 선혁이는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린아이는 자신과 비슷한 것 같았고 여인은 꿈에서 본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김 씨네 집에서 기르던 닭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답니다.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그냥 죽어 있었지요. 이상하네. 병든 것도 아니고 상처도 없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지? 며칠 뒤에는 마을의 우물물이 갑자기 붉게 변했어요. 피처럼 붉은 물이 솟아올라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마을의 무당인 만신댁이 와서 굿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건 누군가 원한을 품고 있어서 그런 거야. 분명히 이 마을에 부정한 기운이 있어. 그리고 다음 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박신의 막내 철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어요. 철이는 8살 된 사내아이로 평소 활발하고 말썽꾸러기였답니다. 철아, 철아, 어디 있니? 철이의 어머니는 울며 불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사흘 동안 온 마을을 뒤져도 철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산속 깊은 동굴에서 철이가 발견되었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한 건 철이가 동굴에서 나올 때 손에 이상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꽃은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였고 한겨울인데도 싱싱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심의 눈길이 선혁이네 집으로 향했답니다. 분명히 저 집과 관련이 있어. 선혁이 그 처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심해졌고 모든 불길한 일들이 선혁이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선혁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더 심하게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몹시 나고 계속 헛소리를 했는데 그 헛소리 중에 이상한 말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반지를 찾아야 해. 화령궁주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셔. 선혁아,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니? 제발, 그분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지켜내지 못했구나. 화령의 혈통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데 제비들이 오고 있어. 마침내 때가 된 건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는 동안 집 주변에 수많은 제비들이 몰려온 것이었답니다. 한겨울인데도 제비들이 나타나서 집 주위를 빙빙 돌며 울어댔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선혁이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선혁아, 내가 누구인지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귀한 사람이란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너도 그분을 닮아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락에 있는 상자를 때가 되면 누군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보여주거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겨우 장례를 도와주었지만 그마저도 성의 없이 했어요. 평소 선혁이네를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은 일무적으로만 참석했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선혁이가 평소처럼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우물 옆에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서 파닥거리고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선혁이는 그 제비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제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집 주변에 왔던 제비 중 하나 같았거든요. 어머,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선혁이는 제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제비는 처음에는 무서워하며 날개를 퍼덕였지만 선혁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진정했답니다. 선혁이는 제비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어요. 천 조각으로 날개를 감아주고 작은 바구니에 부드러운 짚을 깔아놓고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주고 작게 부순 곡식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비의 상처가 많이 나았어요. 날개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었고 짧은 거리는 날 수도 있었답니다. 선혁이는 제비를 날려보내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제비는 날아가지 않고 계속 선혁이 곁에 머물렀어요.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그래, 우리 함께 지내자. 선혁이는 제비와 이야기하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제비는 선혁이가 말을 걸면 짹짹 대답하는 것 같았고 선혁이가 슬플 때면 어깨에 앉아서 부드럽게 날개를 펄럭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비가 갑자기 짹짹거리며 선혁이를 깨웠어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날아가라는 듯이 창문 쪽을 가리켰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선혁이는 제비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제비는 선혁이를 산 쪽으로 안내했답니다. 달빛이 밝아서 길을 찾을 수 있었지요. 한참을 걸어가니 작은 동굴이 나타났어요. 그 동굴은 철이가 발견되었던 바로 그 동굴이었답니다. 제비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라는 듯이 날아갔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선혁이는 무서웠지만 제비를 믿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이 나고 있었답니다. 그 빛을 따라 들어가니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작은 제단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선혁이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 반지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반지의 문양을 자세히 보니 용과 봉황이 서로 어우러진 모습이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꽃 문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 문양은 철이가 동굴에서 가져온 그 신비한 꽃과 똑같았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반지를 보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선혁이는 반지를 손에 끼워 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가락에 딱 맞았고 반지를 끼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반지를 끼는 순간 선혁이의 머릿속에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정원에서 어린아이가 제비들과 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반지를 끼워주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꿈속에서 선혁이는 어린아이였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한 여인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는데 선혁이를 보는 눈빛이 무척 따뜻했어요. 선혁아, 이 반지를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너에게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어머니, 저는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잠시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비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 가문의 수호신이란다. 그때 멀리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 타는 냄새와 사람들의 외침소리였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선혁아. 어머니가 지켜줄게. 여인은 선혁이를 꼭 안고 어딘가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선혁이를 받아 안았답니다. 공주님, 더 이상 늦으면 위험합니다. 정호야, 선혁이를 부탁한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달라. 여인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선혁이의 작은 손에 끼워 주었어요. 선혁아, 이 반지를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너에게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선혁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 기억 같았거든요. 며칠 후 마을의 관아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와서 마을 이장을 불러 무엇인가 물어보더니 곧바로 선혁이의 집으로 왔답니다. 선혁이라는 처녀가 너냐? 네, 그렇습니다. 들으니 내가 요즘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것을 보자. 관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신고한 것 같았어요. 선혁이가 제비와 함께 지내고 이상한 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후로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답니다. 선혁이는 어쩔 수 없이 반지를 내보였어요. 관아 사람들은 그 반지를 보더니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중요한 듯이 수근거렸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양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럼 이 처녀도 함께 결국 선혁이는 그 반지 때문에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비는 어김없이 그녀의 어깨에 앉아서 함께 따라왔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선혁이는 처음 보는 넓은 세상에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답니다. 길에서 만난 한 늙은 점쟁이가 선혁이를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가씨, 당신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비는 예로부터 왕족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특히 화령공주의 가문과는 깊은 인연이 있지요. 셋째 날 아침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답니다. 선혁이는 그 큰 도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골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으며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관아 사람들은 선혁이를 곧장 궁궐로 데려갔어요. 선혁이는 그 웅장한 궁궐문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궁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선혁이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꾸중을 들었답니다. 다른 하녀들은 선혁이를 경계했고 특히 제비 때문에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처녀, 뭔가 이상해. 맞아, 제비가 저렇게 사람을 따르다니.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선혁이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초청에서 일하는 노은결이라는 관리였답니다. 은결은 30살 정도의 젊은 남자로 학식이 깊고 성품이 온화해 보였어요. 내가 선혁이구나. 나는 노은결이라고 한다. 궁중의 기록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은결은 선혁이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답니다. 그 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선혁이가 반지를 내보이자 은결은 그것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어딘가에서 오래된 책을 가져와서 펼쳐 보였답니다. 그 책은 두껍고 오래되어 보였으며 페이지마다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은결은 한참을 책장을 넘기더니 어떤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그곳에는 선혁이가 가진 반지와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정교한 그림으로 그려진 문양 옆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화령공주의 인장이다. 화령공주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왕의 누이 동생이셨어. 그런데 이 인장은 공주님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은결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는 선혁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너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자세히 아니?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양에서 벼슬을 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은결은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는 선혁이에게 궁중에서 잠시 머물러 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알아두어라. 이 반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은결은 선혁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처녀기가 가끔 하는 말들이 오래된 궁중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녀가, 너는 어릴 때 어떤 곳에서 살았니?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넓은 정원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정원에서 뭘 했는지 기억나니? 제비들과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예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은결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랐어요. 화령궁주에 대한 기록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궁주가 정원에서 제비들을 기르며 어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 말이지요. 처녀가, 혹시 어릴 때 불이 난 기억은 없니? 불이요?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간 불꽃이 하늘을 덮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안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은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화령궁주가 사라진 그날 밤에 정말로 큰 화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음모로 인해 궁주의 처소에 불이 났고 그 혼란 중에 궁주와 어린 딸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답니다. 은결은 비밀리에 더 많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기록들을 뒤져보고 당시를 기억하는 늙은 내관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김 내관, 혹시 화령궁주님에 대해 기억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화령궁주님이라니 참 오래된 이야기지. 그분은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분이셨어. 그리고 제비를 무척 좋아하셨지. 항상 정원에서 제비들과 함께 계셨거든. 제비를 좋아하셨다고요? 그래. 그분의 별궁 정원에는 수백 마리의 제비들이 살았어. 그분이 손을 내밀면 제비들이 날아와서 앉곤 했지. 신기한 광경이었어. 그분에게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주님 말이군.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 어머니를 닮아서 제비들과도 친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났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은결은 이런 증언들을 통해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처녀기가 정말로 화령궁주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기는 궁궐을 청소하다가 어떤 벽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벽화는 화령궁주의 별궁터에 있던 건물에 그려져 있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제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어머, 이 그림. 처녀기는 그 여인의 얼굴이 자신이 꿈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도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은 반지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벽화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화령궁주와 제비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녀기는 그 글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한편 병조판서의 아들인 이연우는 처녀기의 존재를 위험하게 생각했답니다. 이연우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왕비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처녀기가 정말 화령궁주의 딸이라면 그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시골 처녀가 궁주의 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연우는 부하들과 함께 대책을 의논했어요. 하지만 반지와 제비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건 조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저 처녀가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처리해야겠어.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이연우는 어느 날 밤 처녀기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길한 기색이 어려 있었답니다. 너 때문에 궁중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의 존재 자체가 문제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다. 이연우는 처녀기를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제비들이 나타났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의 제비들이 몰려와서 이연우를 공격했어요. 제비들은 마치 처녀기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이연우 주위를 빙빙 돌며 날개로 때리고 부리로 쪼았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이연우는 놀라서 팔로 제비들을 막으려 했지만 제비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떻게 제비들이
선혁이는 제비들이 자신을 보호해 준 것에 놀랐어요. 마치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제비들이 정말로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건이 있은 후 궁중에서는 선혁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제비들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왕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고 직접 선혁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전하께서 직접 선혁이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 은결이 선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선혁이는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하를 뵐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화룡궁주의 딸이라면 전하께는 조카딸이 되는 거야. 당연히 만날 수 있어. 드디어 선혁이가 왕을 아련하는 날이 왔어요. 선혁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전에 들어섰답니다. 대전은 정말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용의 그림이 그려진 병풍들이 왕의 위엄을 더해주었답니다. 왕은 자애로운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예리함이 있었어요. 왕은 선혁이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그 반지를 가져온 처녀구나.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자. 네, 전하. 선혁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왕은 더욱 자세히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셨어요. 정말 화룡이를 빼닮았구나. 왕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반지를 다시 한번 보자. 선혁이가 반지를 받치자 왕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화룡의 것이다. 내가 직접 만들어준 것인데, 하지만 어떻게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혁이의 어깨에 있던 제비가 갑자기 날아올라서 왕 앞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반지를 물고 와서 선혁이의 손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궁중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제비가 왕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선혁이에게 물으셨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누구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하. 꿈에서라도 본 적이 없느냐? 선혁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꾼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원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었던 기억, 제비들과 놀던 기억,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에게 반지를 주었던 기억 말이지요. 왕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화령이 정말 딸을 남겨두고 갔구나. 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령공주는 왕이 가장 아끼던 누이 동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너는 나의 조카딸이다. 왕가의 혈통을 이은 귀한 몸이야. 이 선언은 궁중 전체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답니다. 하지만 전하,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병조 판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이연우의 아버지였거든요. 확신하는 방법이 있다. 왕은 내관을 불러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잠시 후 내관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답니다. 이것은 화령이가 어릴 때 차던 목걸이다. 만약 이 처녀가 정말 화령의 딸이라면 왕이 목걸이를 선혁이에게 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걸이의 보석들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선혁이가 목걸이를 목에 걸자 더욱 밝게 빛났어요. 이것은 왕족의 혈통에만 반응하는 보석이다. 틀림없다. 이 아이는 화령의 딸이야.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왕은 선혁이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너는 이제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 적절한 혼례를 치르고 궁중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어. 하지만 선혁이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은결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답니다. 전하,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보거라.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내 존재가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 그날 밤, 선혁이는 은결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은결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저는 궁중 생활이 낯설어요. 그리고 님과 헤어지는 것도 싫고요. 나도 너와 헤어지기 싫다. 하지만 이것은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해. 며칠 후 또 다른 위험이 찾아왔어요. 이연우가 다시 선혁이를 해치려 했는데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선혁이가 마시는 차에 독을 넣은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비가 이를 알아채고 차를 엎어뜨려서 선혁이는 무사했어요. 제비는 선혁이가 차를 마시려는 순간 갑자기 날아와서 찻잔을 날개로 쳤답니다. 어머, 왜 그래? 곧 그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일로 선혁이는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그냥 조용히 살기에는 너무 많은 적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건 권세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선혁이는 은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혼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전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과 혼례를 올릴 수 있다면. 선혁이는 용기를 내어 왕께 자신의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전하, 저에게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노은결입니다. 왕은 잠시 놀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어요. 은결이라. 그는 좋은 사람이지. 학식도 깊고 성품도 바르고. 하지만 신분이, 전하,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말입니다. 왕은 선혁이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답니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은결과 혼례를 올려라. 나는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발표에 궁중의 신하들은 놀랐어요. 특히 병조판서는 크게 반발했답니다. 전하, 이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왕족이 신분이 낮은 사람과 혼례를 올린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화령의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왕의 확고한 의지에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답니다. 은결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처녀가 정말 괜찮겠니? 나는 그냥 평범한 관리일 뿐이야. 은결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와도 혼례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님만이 진정한 동반자예요. 드디어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왕은 선혁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답니다. 소화라는 이름이었어요. 밝은 꽃이라는 뜻으로 화령공주의 딸답게 아름답고 밝은 삶을 살라는 의미였답니다. 혼례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궁중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혼례를 축하했답니다. 특히 신기한 것은 혼례식 도중에 수많은 제비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빙빙 돌며 축하해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저것 봐. 제비들이 축하해 주고 있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감탄했답니다. 혼례 후 소아는 작은 별궁을 하사받았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답니다. 궁중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하녀들이나 하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든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어요. 소아는 이렇게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의방도 만들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서당도 세웠답니다. 소아의 선행은 궁 안뿐만 아니라 궁 밖에도 널리 알려졌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소아의 의방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서당에 와서 공부하기도 했답니다. 은결은 아내의 이런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는 소아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답니다. 왜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으세요? 소아가 묻자 은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공식 기록은 때로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될 수 있어. 하지만 개인의 기록은 순수한 마음으로 쓸 수 있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권력이나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희생에 관한 것이니까. 은결은 그 기록에 제비의 문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세월이 흘러 소아와 은결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왕은 손자뻘 되는 그 아이를 무척 귀여워하셨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무엇으로 하겠느냐? 제빈이라고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요. 제빈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제비들이 그 아이를 보러 와서 지저귀곤 했거든요. 몇 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어요. 이름은 헤란이라고 지었는데 지혜롭고 아름다운 난초 같은 여인이 되라는 뜻이었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머니를 닮아서 제비들과 친했어요. 소아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답니다. 제비나 헤라나, 너희들은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는 뜻은 아니야. 특별한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란다. 소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자신이 운영하는 의방이나 서당에 가곤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배우기를 원했거든요. 어느 해 궁중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답니다. 공주님,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신하들이 소아에게 말했지만 소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도망갈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해요. 소아는 전쟁으로 인해 다친 병사들과 피난민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나섰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제비들이 나타났어요. 제비들은 적군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혼란을 일으켰고 이 틈을 타서 우리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저것 봐. 제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소아가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소아가 60이 넘었을 때 그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예요. 그해 겨울, 소아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 화령공주가 나타나서 말했답니다. 처녀가, 아니 소아야,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 너는 내가 못다 한 일들을 모두 해냈어.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나도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제비들을 통해서 말이야. 꿈에서 깨어난 소아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소아는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소아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은결님, 제가 죽으면 그 정원에 묻어주세요. 어머니 옆에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아직 한참 더 살아야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편안히 쉬고 싶어요. 소아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수많은 제비들이 소아의 침실 창가에 모여들어 밤새 지저귀었던 것이었어요. 마치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답니다. 제비들이 저를 마중 나온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평화로웠답니다. 소아의 장례식에는 궁중의 모든 사람들과 그녀가 도운 수많은 백성들이 참석했어요. 왕도 직접 나와서 조의를 표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장례 행렬이 정원으로 향할 때 하늘에서 수백 마리의 제비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그 장관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답니다. 정말 소아 공주님은 특별한 분이셨구나. 제비들까지 슬퍼하는 것을 보니 소아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묻혔어요. 그 무덤 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졌고 제비들을 위한 작은 집들도 세워졌답니다. 은결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아가 남긴 일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섰답니다. 소아가 바라던 세상을 만들어야 해. 은결은 마침내 제비의 문장이라는 제목의 책을 완성했답니다. 그 책에는 소아의 일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다. 하지만 진실한 기록이다. 은결은 이렇게 말하며 책의 첫 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이 책은 한 여인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시골의 평범한 처녀로 태어났지만 제비가 물어다 준 반지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가치임을 보여준 이야기이다. 은결은 소와의 두 아이, 재빈이와 혜란이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두 아이는 모두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답니다. 재빈이는 자라서 의원이 되었고 혜란이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계속했어요. 그들도 어머니처럼 제비들과 친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평생 계속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은결도 세상을 떠났지만 제비의 문장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보관되었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는 책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런 훌륭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니. 학자는 조금씩 입소문을 통해 이 이야기를 퍼뜨렸답니다. 사람들은 소와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신분이 낮아도 가난해도 진정한 마음으로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소와의 정신을 본받아 서로 돕고 살려고 노력했답니다. 소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났을 때 어느 시인이 그녀를 기리는 시를 지었어요. 제비나라와 반지를 주고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네. 신분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보배로다. 산골 처녀에서 시작하여 많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제비들의 보호를 받으며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네. 이 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졌고 소와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현대에 와서도 소와가 복원한 그 정원은 남아있어요.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여전히 제비들이 찾아와서 둥지를 틀고 살아간답니다. 가끔 그 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비들을 보며 신기해해요. 특히 아이들은 제비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하지요. 어느 봄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그 정원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저 제비들은 왜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옛날 옛적에 이곳에 제비들을 사랑한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단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그 공주님은 제비가 물어다 준 반지 때문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공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야. 아이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보았는데 정말로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아이의 손가락에 잠깐 앉았다가 날아갔답니다. 와, 할아버지, 제비가 제 손에 앉았어요. 그래, 제비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거든. 너도 그 공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면 언젠가 멋진 일이 생길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나도 커서 소와 공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소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해지고 있답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인 역사책에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어요. 제비들도 여전히 그 정원에서 살고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선사하기도 한답니다. 마치 소와가 약속한 것처럼 제비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비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소와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작은 친절과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말이지요. 소와는 비록 평범한 산골 처녀로 태어났지만 제비가 물어다 준 반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왕족이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랍니다. 소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작은 친절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실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려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비의 문장에 담긴 진정한 의미랍니다.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행동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제비들이 지저귀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길을 잃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곳에서 제비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소화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반지 같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꿋꿋이 견디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것이 바로 제비의 문장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의 문장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끝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정신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소아의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옛날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비의 문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말이지요.